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아요. 화상통화 중에 커피잔을 떨어뜨린 순간 딸의 얼굴이 굳어버렸어요. 여러분, 내 몸이 갑자기 나를 배신하는 느낌 한 번이라도 경험해 보셨나요? 저는 캘리포니아 명문대 심리학과 교수였고 6권의 책을 출판했으며 2번의 이혼 후에도 당당하게 살아온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68살 어느 겨울날 그냥 관절염이라고 생각했던 증상이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엄마, 한국에 와서 검진 받아봐요. 여긴 진단도 정확하고 시스템도 정말 잘 돼 있어요. 처음엔 웃어넘겼어요. 내가 왜? 케이팝과 한국 전쟁만 떠오르는 그 낯선 나라까지 가서. 게다가 솔직히 말하면 딸이 한국인과 결혼했을 때 내심 신랑했던 저였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서울의 밤거리를 걸으며 제 손목에 찬 인연 매듭 팔찌를 바라보고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어떻게 한 달 만에 평생의 편견이 무너지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제 마음속에 새로운 고향으로 자리 잡게 됐을까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아픔이 가져다 준 뜻밖의 선물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미국 할머니의 서울 적응기 함께 따라와 보실래요? 잠깐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클릭 한 번으로 제게 큰 힘을 주시길 바라요.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아요. 제 몸이 말을 듣지 않았을 때 제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저는 린다 스펜서입니다. 캘리포니아 북부 켄싱턴 힐스라는 부유한 동네에서 30년 넘게 살아온 심리학 교수였죠. 명문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6권의 책을 출판했고 2번의 이혼 후에도 당당하게 내 삶을 읽어온 사람이에요. 그날은 제가 68번째 생일을 맞은 지 2달 지났을 때였어요. 아침에 일어나 커피를 마시려는데 손가락이 말을 듣지 않더군요. 처음엔 그저 나이 들면서 오는 관절염이라고 생각했어요. 관절염은 우리 가족 내력이니까요. 하지만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전히 건강했어요.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요가를 하고 유기농 식품만 먹고 1년에 2번씩 정기 검진을 받았으니까요. 주변 친구들은 저를 보며 린다는 여든까지 테니스 치겠다고 농담을 했죠. 그런데 갑자기 찾아온 이 불편함은 점점 저를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그냥 관절염일 거야. 곧 나아질 거야. 날마다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되뇌었지만 손가락은 점점 굳어갔습니다. 책장을 넘기기도 힘들어졌고 강의 노트를 타이핑하는 것도 고통스러워졌어요. 대학에서 명예교수로 일주일에 한 번 특강을 하고 있었는데 마지막 수업에서 분필을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학생들 앞에서요. 그렇게 한 학기를 마치고 겨울방학이 시작되었어요. 저는 외동딸 애슐리가 있어요. 20살에 낳은 제 인생의 가장 큰 자랑이죠. 하버드를 졸업하고 국제인권 변호사가 된 딸은 5해 전에 한국인 남편을 만나 서울로 이주했어요. 저는 처음엔 반대했어요. 미국에서 승승장구하던 딸이 왜 하필 지구 반대편으로 가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게다가 한국은 솔직히 말하면 저에겐 그저 케이팝과 한국 전쟁만 떠오르는 나라였어요. 엄마, 여기는 정말 안전하고 편리해요. 삶의 질도 높고요. 언젠가 엄마도 와서 직접 느껴보세요. 딸은 영상통화 때마다 그렇게 말했지만 저는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지난해 크리스마스에 제가 손녀 소피아를 보러 서울에 갔을 때도 저는 호텔에만 머물렀고 관광지 몇 군데만 돌아봤을 뿐이었죠. 저는 그저 외국인 관광객으로만 한국을 바라봤어요. 그러다 2달 전 딸과의 영상통화 중에 일이 벌어졌습니다. 평소처럼 소피아의 학교 생활에 대해 이야기하던 중이었어요. 제가 커피잔을 들려다 그만 떨어뜨리고 말았죠. 뜨거운 커피가 제 무릎을 적셨지만 그보다 더 뜨거웠던 건 딸의 날카로운 시선이었어요. 엄마, 손이 왜 그래요? 떨리는 것 같은데. 아니야. 그냥 잠깐 미끄러진 거야. 저는 웃으며 넘기려 했지만 애슐리는 아이를 키우는 엄마의 직감으로 무언가를 알아차린 것 같았어요. 엄마, 요즘 관절이 아프다고 자주 말했잖아요. 그리고 지난번엔 머리가 아프다고도 했고 사실 걱정됐어요. 의사한테 가봤어요? 그냥 나이 들면서 오는 증상이야. 이미 주치의에게 보였어. 거짓말이었어요. 병원에 가는 것이 두려웠거든요. 혹시 심각한 병명을 듣게 될까봐 정년을 앞둔 나이에 큰 병을 얻으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이 컸죠. 애슐리는 잠시 침묵하더니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엄마, 한국에 와서 정밀검진을 받아보는 게 어때요? 여기 의료 시스템은 정말 뛰어나요. 빠르고 정확하고 비용도 미국보다 훨씬 저렴해요. 제가 다니는 병원은 영어를 할 줄 아는 의사도 많고요. 처음엔 황당했어요. 평생 미국 최고의 의료 시스템을 믿고 살아왔는데
왜 하필 아시아까지 가서 검진을 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게다가 제 친구들 사이에선 의료관광이라는 게 동유럽이나 멕시코, 인도 같은 곳에 가서 저렴한 수술을 받는 것을 의미했어요. 내가 그런 사람처럼 보였나? 라는 생각에 약간 화도 났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도 증상은 계속됐어요. 손가락 관절이 아프고 굳는 것뿐만 아니라 아침마다 온몸이 뻣뻣해졌고 때로는 열이 오르기도 했습니다. 로컬 병원에 갔지만 의사는 그저 나이가 들면서 오는 일반적인 염증이라며 진통제와 스테로이드를 처방해줬을 뿐이었어요. 약을 먹어도 증상은 호전되지 않았고 오히려 점점 더 악화되는 것 같았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손녀 소피아의 6번째 생일 파티가 열린 날이었어요. 애슐리는 소피아의 생일 축하 영상을 보냈는데 그 영상에서 소피아가 할머니, 손가락 아픈 거 빨리 나아서 또 같이 피아노 쳐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작년 크리스마스, 소피아와 함께 간단한 크리스마스 캐럴을 연주했던 기억이 떠올랐거든요. 이대로라면 다시는 손녀와 함께 피아노를 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애슐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나 한국에 가볼게. 너희 말대로 한번 진료를 받아볼게. 전화기 너머로 애슐리의 안도하는 한숨이 들렸습니다. 정말 잘 생각하셨어요. 엄마, 제가 모든 걸 준비할게요. 걱정 마세요. 일주일 후, 저는 인천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13시간의 비행 동안 저는 계속해서 생각했어요. 과연 이게 옳은 결정일까? 미국 의사들도 찾지 못한 원인을 한국에서 찾을 수 있을까? 만약 심각한 병이라면 어떡하지? 그때는 몰랐어요. 이 여행이 단순한 의료 관광이 아니라 제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여정의 시작이 될 줄은요. 한국이라는 나라, 그리고 제가 그토록 거리를 두려했던 한국인 사위가 저에게 얼마나 큰 의미가 될지 전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놀라움의 연속이었어요. 상상했던 혼잡하고 시끄러운 아시아 공항과는 전혀 달랐거든요. 깔끔하게 정리된 동선, 친절한 안내 직원들, 빠른 입국 절차, 모든 것이 완벽하게 조직되어 있었습니다. 애슐리와 사위 준호가 출구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준호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큰 키에 넓은 어깨를 가진 남자였습니다. 처음 딸이 그를 소개했을 때 저는 전형적인 머리만 큰 아시아 남자를 상상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보니 운동선수 같은 체격에 따뜻한 미소를 지닌 사람이더군요. 그는 유창한 영어로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드디어 뵙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비행은 편안하셨어요? 준호는 제 짐을 받아들며 자연스럽게 팔짱을 끼워주었어요. 그 순간 저는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처음 만난 사위인데도 불구하고요. 서울로 향하는 고속도로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가로수가 늘어선 깨끗한 도로, 미래지향적인 건물들, 그리고 도시 곳곳에 펼쳐진 푸른 공원들. 이건 제가 상상했던 한국이 아니었어요. 여기가 정말 아시아 국가 맞아요. 저도 모르게 입 밖으로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애슐리와 준호는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미소 지었어요. 그들은 이미 많은 미국인들이 보이는 이런 반응에 익숙해 보였습니다. 준호와 애슐리의 집은 서울 강남구의 고급 아파트 단지에 있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22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준호가 설명했습니다. 이 건물은 지은 지 3년 됐어요. 완전 스마트홈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 지하에는 수영장, 헬스장, 도서관까지 있습니다. 문을 열자 소피아가 달려와 안겼어요. 할머니. 그 작은 품에 안기니 여행의 피로가 싹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집 안은 모던하면서도 따뜻한 느낌이었어요. 큰 창문으로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들어왔고 거실 한쪽에는 피아노도 놓여 있었죠. 저는 무의식적으로 손가락을 움직여 봤어요. 아직도 뻣뻣했지만 이상하게 희망이 생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호는 저를 서울대학교 병원으로 데려갔어요. 병원 로비에 들어서자 호텔 같은 분위기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여기가 정말 병원이 맞나요? 물었더니 준호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맞습니다. 이곳은 국제진료센터인데 외국인들을 위한 공간이에요.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의사와 간호사들이 배치되어 있고 모든 검사가 하루 안에 이루어집니다. 접수를 마치고 20분도 채 기다리지 않아 이름이 호명됐어요. 류마티스 내과 전문의인 김 박사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는 유창한 영어로 제 증상에 대해 상세히 물었고 꼼꼼하게 신체 검사를 진행했어요. 펜서 씨, 일단 혈액 검사와 엑스레이, 그리고 초음파 검사를 해보겠습니다. 단순한 관절염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 검사는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진행됐어요. 한 층에서 다른 층으로 이동하며 다양한 검사를 받았는데
각 부서마다 미리 제 정보가 공유되어 있어 추가 설명이 필요 없었습니다. 미국에서라면 각 검사마다 별도의 예약을 잡고 보험 승인을 기다리고 결과가 나오기까지 몇 주를 기다려야 했을 텐데요. 오후가 되어 김 박사와 다시 만났어요. 그는 컴퓨터 화면을 저에게 보여주며 검사 결과를 하나씩 설명했습니다. 펜서 씨, 초기 검사 결과로는 성인형 스틸병의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는 드문 자가면 역질환인데 발열, 관절통, 발진 등이 특징이에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놀랐어요. 미국에서 수차례 검사를 받았지만 그 누구도 이런 병명을 언급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럼 치료 방법은요? 적절한 약물 치료와 물리 치료를 병행하면 증상을 상당히 완화할 수 있어요. 완치는 어렵지만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 저는 침대에 누워 생각에 잠겼어요. 한편으론 드디어 내 증상에 이름이 붙었다는 안도감이, 다른 한편으론 평생 이 병과 함께 살아야 한다는 불안감이 교차했습니다. 밤중에 화장실에 가기 위해 일어났는데 부엌에서 불빛이 새어나오는 걸 발견했어요. 조용히 다가가 보니 준호가 노트북을 펼쳐놓고 무언가를 열심히 읽고 있었습니다. 아직 안 주무셨어요? 제가 묻자 준호는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어요. 아, 어머님, 저는 그냥 틀병에 대해 좀 더 알아보고 있었어요. 미국에 돌아가셔도 적절한 치료를 받으실 수 있게 영어로 된 자료들을 모으고 있었거든요. 그 순간 저는 가슴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어요. 이 사람은 정말 진심으로 저를 걱정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미국에 있는 제 두 전 남편들 중 어느 누구도 이렇게 세심하게 저를 돌봐준 적이 없었어요. 고마워요, 준호. 처음으로 사위의 이름을 부르며 말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치료가 시작됐어요. 약물 치료와 함께 매일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았습니다. 놀랍게도 일주일이 지나자 손가락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아침마다 느끼던 뻣뻣함도 조금씩 나아졌고 열이 오르는 횟수도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건 병원 밖에서 경험한 것들이었어요. 한국의 의료 시스템도 놀라웠지만 한국인들의 따뜻함과 배려는 더욱 마음을 울렸습니다. 특히 사위 준호가 보여준 정성은 제 마음의 벽을 하나둘 허물어뜨리고 있었어요. 치료를 시작한 지 2주일째 되던 날,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창문 너머로 아침 햇살이 밝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무의식적으로 손가락을 움직여보니 놀랍게도 통증이 훨씬 줄어든 걸 느꼈어요. 바로 어제까지만 해도 아침이면 온몸이 쑤시고 아팠는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화장실에서 세수를 하고 부엌으로 향했는데 거기서 뜻밖의 광경을 마주했어요. 사위 준호가 앞치마를 두르고 뭔가를 열심히 만들고 있었거든요. 아, 어머님, 벌써 일어나셨어요? 준호는 저를 보자 살짝 놀란 듯 인사했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저는 주방 테이블에 놓인 음식들을 가리켰어요. 아, 오늘은 어머님 치료 3주차 시작하는 날이라서 특별한 아침을 준비했어요. 이건 한국식 영양죽이고 저건 약과인데 전통 한과예요. 저희 어머니가 보내주신 거예요. 관절에 좋다고 하셨어요. 저는 가슴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어요. 사위는 머나먼 타국에서 온 시어머니를 위해 이른 아침부터 정성스레 음식을 준비했던 거죠. 그것도 출근하기 전에 말이에요. 정말 고마워요, 준호. 저는 진심으로 말했어요. 처음으로 사위에게 따뜻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날 오후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마치고 나오는데 준호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원래는 애슐리가 저를 데리러 오기로 했는데 말이죠. 애슐리는요? 아내가 회사에서 급한 일이 생겨서 제가 왔어요. 괜찮으시면 어머님께 보여드리고 싶은 곳이 있는데요. 저는 호기심에 고개를 끄덕였고 준호는 저를 이태원이라는 동네로 데려갔어요. 그곳에는 서울 외국인 커뮤니티 센터라는 곳이 있었는데 여러 나라에서 온 외국인들이 한국 생활에 적응하도록 돕는 공간이었습니다. 여기서는 매주 화요일마다 외국인 어르신들을 위한 모임이 있어요. 함께 차도 마시고 한국 문화도 배우고 때로는 소소한 여행도 간대요. 어머님처럼 관절이 안 좋으신 분들을 위한 특별 물리치료 프로그램도 있고요. 준호는 그곳의 미국인 자원봉사자에게 저를 소개해 주었어요. 마르다라는 65살의 여성이었는데 그녀는 3년 전 딸 가족을 따라 한국에 와서 정착했다고 했습니다. 린다, 여기 와서 정말 잘했어요. 처음엔 저도 한국이 어색했지만 지금은 미국보다 더 편해요. 특히 의료 시스템은 정말 훌륭해요. 제 관절염도 여기 와서 많이 좋아졌거든요. 마르다와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준호는 저희 둘을 위해 조용히 차를 준비해 주었고 시간이 됐을 때 저를 데리러 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저는 문득 물었어요. 준호 씨,
오늘 어떻게 이런 곳을 알고 계셨어요? 준호는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사실 어머님이 오시기 전부터 찾아보고 있었어요. 어머님께서 한국에 적응하시는데 도움이 될 만한 곳들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저는 처음 딸이 한국인과 결혼한다고 했을 때 그들이 서로 얼마나 다른지, 문화적 차이를 어떻게 극복할지 걱정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이 문화적 차이가 오히려 큰 선물이 되어 돌아오고 있었어요. 주말에는 애슐리, 준호, 소피아와 함께 경복궁을 방문했어요. 휠체어를 타고 다니며 한국의 아름다운 궁궐을 구경했습니다. 준호는 능숙한 영어로 궁궐의 역사와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그의 해박한 지식에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어머님, 혹시 차 한잔 하실래요? 이 근처에 외국인들도 좋아하는 전통 찻집이 있어요. 우리는 경복궁 근처의 작은 한옥 찻집으로 향했어요. 정원이 내려다 보이는 자리에 앉아 전통차와 한과를 즐겼습니다. 소피아는 제 무릎에 앉아 신나게 떠들었고 애슐리와 준호는 서로 사랑스러운 눈빛을 교환했어요. 그 순간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게 바로 가족이구나. 3주차 검진에서 김 박사는 제 상태가 놀랍도록 빠르게 호전되고 있다고 했어요. 펜서 씨, 약물 반응이 매우 좋습니다. 이 상태라면 한 달 안에 일상생활에 큰 불편 없이 지내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말을 듣자 희망이 샘솟았습니다. 다시 손녀와 피아노를 칠 수 있을까? 다시 내 손으로 요리를 할 수 있을까? 문득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들에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병원을 나서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준비해온 우산이 없어 당황했는데 병원 로비에서 한 간호사가 다가와 우산을 건넸습니다. 손님, 이거 사용하세요. 병원 근처 버스 정류장까지만 쓰시고 저기 박스에 반납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놀라서 물었어요. 이게 무슨 서비스인가요? 우산 대여 서비스예요. 갑자기 비가 올 때 환자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준비해뒀어요. 무료로 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 순간 또 한 번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이런 세심한 배려가 있는 나라, 환자를 진정으로 생각하는 의료 시스템. 미국에서는 경험할 수 없었던 것들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한국에 온 지 한 달이 다 되어가고 있었어요. 처음 비행기를 탔을 때의 불안함과 의구심은 어느새 사라졌고 대신 새로운 세계를 발견한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한국, 그리고 한국인들에 대한 저희 선입견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이제는 매일 아침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이 반갑게 느껴졌습니다. 치료가 마무리되고 몸과 마음의 여유가 생기자 저는 이제 한국을 더 깊이 경험하고 싶어졌어요. 매일 병원만 오가던 일상에서 벗어나 서울의 진짜 모습을 보고 싶었습니다. 이제 손가락도 많이 좋아졌으니 병원 말고 한국의 다른 면도 좀 보고 싶어요. 제 말에 애슐리와 준호는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미소 지었어요. 엄마, 그럼 우리가 진짜 한국을 보여드릴게요. 관광객들이 잘 모르는 곳들로요. 첫 번째로 향한 곳은 서울 북쪽 부암동이었습니다. 택시에서 내려 좁은 골목길을 따라 올라가니 한적한 동네가 펼쳐졌어요. 높은 아파트 대신 아담한 집들이 언덕을 따라 자리 잡고 있었고 곳곳에 예쁜 카페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곳은 서울 사람들이 도심의 복잡함을 피해 찾는 곳이에요. 준호가 설명했어요. 북악산이 가까워서 공기도 좋고 조용하죠. 담쟁이 넝쿨이 벽을 타고 올라간 한옥 카페에 들어갔어요. 창 너머로는 서울 도심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습니다. 따뜻한 유자차 한 잔을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는데 마음이 이상하게 편안해졌어요. 이렇게 조용한 서울도 있었구나. 정말 마음이 차분해지는 곳이네요. 카페 주인은 제가 미국에서 왔다는 걸 알고는 영어로 이야기를 걸어왔어요. 그녀는 20년간 뉴욕에서 살다가 은퇴 후 서울로 돌아와 이 카페를 열었다고 했습니다. 미국도 좋지만 나이 들수록 고향이 그리워지더라고요. 특히 한국의 정싱이요. 그녀가 말한 정이라는 단어가 마음에 남았어요. 번역하기 어려운 개념이라고 했지만 제가 한국에서 느꼈던 따뜻함을 정확히 표현한 말 같았습니다. 이튿날은 애슐리가 홍제동 개미마을로 저를 데려갔어요. 가파른 언덕에 계단식으로 지어진 작은 집들이 미로처럼 이어진 동네였습니다. 골목마다 알록달록한 벽화가 그려져 있었고 동네 어르신들은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어요. 한 할머니가 저를 보더니 환하게 웃으며 말을 걸어오셨습니다. 안녕. 미국에서 왔어요? 저는 놀라서 대답했어요. 네. 어떻게 아셨어요? 눈빛이 달라. 여기 외국인들 가끔 구경 와. 우리 동네 예쁘지? 사진 많이 찍어. 할머니는 서툰 영어로 이것저것 물어보셨어요. 제 나이를 듣고는 동갑내기라며 더 반가워하셨습니다. 헤어질 때는 주머니에서 사탕을 꺼내 소피아에게 주셨어요. 이 동네 사람들 왜 이렇게 따뜻한 걸까요? 저는 애슐리에게 물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낯선 이들에게도 따뜻해요. 특히 노인분들은 더 그래요. 우리라는 개념이 강하거든요. 벽화 앞에서 소피아와 함께 사진을 찍으며 생각했어요. 이걸 미국 친구들에게 보여주면 정말 놀라겠는걸. 그들이 상상하는 한국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니까. 점심때는 동네 재래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좁은 통로 양옆으로 다양한 가게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었어요. 시장 안으로 들어가자 온갖 냄새와 소리가 섞여 활기찬 분위기를 만들어냈습니다. 노점에서는 종이컵에 담긴 어묵 국물을 팔고 있었어요. 준호가 4개를 사와서 나눠주었습니다. 뜨거운 국물을 마시니 몸이 따뜻해졌어요. 그 옆에서는 빈대떡을 부치고 있었는데 앉은 자리에서 바로 먹을 수 있었습니다. 미국에선 이렇게 길거리에서 사람들과 나란히 서서 먹는 문화가 없어요. 음식점에 가거나 집으로 테이크아웃 하거나. 저는 설명했어요. 근데 여기선 모두가 함께 나누는 느낌이라 좋네요. 시장에서 나오며 준호가 제안했습니다. 어머님, 오늘 밤에는 특별한 경험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한국의 찜질방이요. 저는 호기심에 고개를 끄덕였고 저녁 식사 후 동네 찜질방으로 향했습니다. 처음에는 낯선 문화에 당황했어요. 다른 사람들과 함께 목욕하는 것도 그렇고 온탕과 냉탕을 번갈아 들어가는 것도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온탕에 몸을 담그자 온몸의 피로가 풀리는 듯했어요. 나중에는 황토방이라는 뜨거운 방에 누워보기도 했습니다. 처음엔 온도에 놀라 소피아의 손을 꼭 잡았지만 이내 몸이 적응하며 편안해졌어요. 할머니, 계란 까서 먹어봐요. 소피아가 삶은 계란을 내밀었습니다. 이런 특별한 문화가 한국에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온 가족이 함께 휴식을 취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식혜라는 달콤한 음료를 마시며 시간을 보내는 곳. 이런 문화 너무 귀여워요. 가족 간 유대가 깊어질 수밖에 없겠네요. 치료 마지막 날. 아침 일찍 일어나 동네 공원으로 향했어요. 봄이라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소피아와 함께 바닥에 떨어진 꽃잎을 주워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어요. 할머니 손가락 이제 안 아파요. 소피아가 물었습니다. 많이 좋아졌어. 소피아, 다시 손을 쓸 수 있게 되니까. 이런 작은 순간들이 더 소중하게 느껴져. 공원 벤치에 앉아 애슐리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았어요. 솔직히 말하면 처음 한국에 올 때는 두려웠어. 내가 알던 세계와는 너무 다른 곳이라고 생각했거든. 하지만 이제는 한국이 낯설지 않아. 오히려 미국에 돌아가는 게 더 두려울 정도야. 애슐리는 미소 지으며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여기 더 오래 머무르셔도 돼요. 저희가 있잖아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미국에 정리할 일들이 많아. 하지만 다시 올 거야. 더 자주. 이제 알겠어. 너희가 왜 이곳을 선택했는지. 그리고 조용히 덧붙였어요. 한국이라는 나라를 넘어서 여긴 정이 있는 나라야. 그 정이 나를 치유해준 것 같아. 비행기를 타기 전날 밤, 준호는 제게 작은 선물을 건넸어요. 한국 전통 매듭이 달린 팔찌였습니다. 이건 인연 매듭이라고 해요. 인연은 운명적인 만남을 의미하는 한국말인데 어머님과 저희 가족의 인연이 이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팔찌를 손목에 차며 생각했어요. 평생 쌓아온 편견이 한 달 만에 완전히 무너졌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한국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아름답고 따뜻한 나라였어요. 그리고 제가 처음에 그토록 거부했던 한국인 사위는 이제 제 삶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귀국 비행기를 타기 위해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으로 지나가는 서울의 풍경을 하나하나 마음에 담았어요. 고층 빌딩과 한옥, 첨단 기술과 전통, 바쁜 일상과 여유로운 찻집, 모든 모순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이 도시가 어느새 제 마음속에 또 하나의 고향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곧 다시 올게요. 인사하며 마음속으로 약속했습니다. 그때는 더 많은 한국어를 배워올게요. 그리고 그때는 더 열린 마음으로 올게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중한 시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